한때 전 세계가 유럽을 롤모델로 떠받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높은 복지, 안정된 일자리, 강한 노동자 보호. 사람들은 말했죠. 자본주의의 가장 인간적인 해답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 유럽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성장 엔진이 멈췄고, 프랑스는 거리에서 국가가 마비되고, 이탈리아는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고 있습니다. 언론은 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전쟁은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이미 유럽 내부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치명적인 구조적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국가의 성공 신화,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던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럽 경제 모델은 왜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붕괴가 우리에게 무엇을 예고하는지 그 충격적인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차례는 과연 누가 될까요? 유럽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전쟁으로 거의 모든 게 파괴됐었거든요. 그때 미국이 마셜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전쟁 패전국들까지 도와줬죠. 순수한 선의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유럽을 부양해서 자본주의 진영을 강화하려던 거였죠. 그 결과 유럽은 경제적으로 살아났지만 미국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나토라는 군사동맹도 그때 생겼어요. 냉전 시대 내내 유럽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 초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은 끝났고 탈냉전 시대가 시작됐죠. 이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평화배당금이었습니다. 전쟁에 쓰이던 막대한 군사비를 복지와 경제 성장에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유럽은 이 기회를 누구보다 빠르게 잡았습니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값싼 천연가스와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며 유럽에게 거대한 수출 시장을 열어줬습니다. 안보는 미국이 책임졌고, 유럽은 전쟁 걱정 없이 무역과 복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물리며 유럽 경제는 전례 없는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번영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외부 조건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전제를 한순간에 깨뜨립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에너지였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산업은 값싼 러시아 에너지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였는데 그 기반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두 번째 균열은 중국이었습니다. 과거의 중국은 유럽의 고객이었지만 지금의 중국은 경쟁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분야에서 유럽이 먼저 시작했음에도 실제 성과는 중국이 가져갔고, 이제는 유럽 시장을 역으로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기둥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안보와 자유무역을 공짜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라는 압박과 동시에 미국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럽 경제를 떠받치던 세계의 기둥, 값싼 러시아 에너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그리고 미국의 안보 우산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은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보호무역을 상당히 강하게 해왔습니다. 관세 대신 각종 규제와 기준, 인증 같은 비관세 장벽을 높게 쌓아 미국 제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왔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방식이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외부 경쟁이 사라지자 기업들은 혁신보다 기존 구조에 안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BASF, 폭스바겐, 지멘스처럼 유럽을 대표하던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미국이나 중국으로 옮기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더 싸고 규제는 덜하며 장기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그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이제 산업을 유지하기엔 너무 비싼 지역이 되어버렸고,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기반 자체가 빠져나가는 탈산업화의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유럽 경제 전체가 점점 공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인구 구조 문제가 겹치고 있습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독일의 중위 연령은 48세, 이탈리아는 49세로 이미 생산보다 부양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과 복지를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니 재정이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확대를 시도했지만 이 선택은 강한 정치적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의 AfD, 프랑스의 국민연합, 이탈리아의 형제당 같은 극우 정당들이 반이민을 내세우며 급부상했고 그 결과 유럽은 경제 위기 위에 정치적 혼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로 묶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모순은 유로화입니다. 유로화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통합을 우선해 만들어진 화폐였습니다. 화폐를 통합하려면 재정과 부채도 함께 묶여야 하는데 유럽은 화폐만 하나로 만들고 부채는 각국이 따로 떠안는 구조를 선택했거든요. 이 때문에 위기가 닥쳐도 각국은 환율 조정이나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0년 유로존 위기 당시 남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독일에게 유로화는 분명한 이익이었습니다. 독일 경제 규모에 비해 유로화 가치는 낮게 형성되었고 그 결과 독일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자기 경제 수준에 비해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에는 막대한 흑자가 쌓였고 남유럽은 만성적인 적자에 빠지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수십 년 동안 GDP 대비 6에서 8%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유로존 내부의 이런 불균형 덕분이었습니다. 문제는 독일이 이 흑자를 유럽 전체의 투자로 돌리기보다는 긴축과 저축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독일은 더 강해졌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성장 동력을 잃게 되었고 유로존 내부에서는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제로섬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럽 통합 프로젝트가 약 30년을 지나오면서 정당성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더 많은 통합이 해법이라는 믿음이 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유럽 시민들은 브뤼셀 관료들이 내리는 결정이 너무 멀고 비민주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브렉시트는 그 불만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였고 영국은 가장 먼저 이 체제에서 이탈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근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극우와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현재 독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정당 역시 AfD입니다. 아직 집권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족주의 정당들이 유럽 전역에서 계속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럽 통합이 얼마나 큰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냉전 시기의 세계 구도를 봐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나치 세력은 완전히 붕괴했고 남은 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이 두 세력이었습니다. 이때 서유럽은 소련과 직접 맞닿아 있는 최전선이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을 적극적으로 부양합니다. 마셜 플랜도 유럽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한 인도적 정책이라기보다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냉전 전략의 일부였던 겁니다. 유럽이 무너지면 공산주의가 서유럽까지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떠안으며 유럽을 키워준 거죠. 냉전 시기 유럽은 미국의 동료였고 미국은 그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군사력, 안보, 재건 자금까지 대부분 미국이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냉전이 끝나자 미국 입장에서 유럽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중국이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고 미국은 이제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유럽은 여전히 냉전 시기의 방식대로 미국에게 안보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한동안 관성처럼 유지됐습니다. 유럽은 군사비를 줄였고 미국만 사실상 유일한 군사 강국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강조하며 이 구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내부에서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후 다시 힘을 회복했고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유럽을 계속 떠안고 있는 게 전략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말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럽은 미국을 이용해왔고 나토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으며 유럽이 써야 할 안보 비용을 미국이 대신 부담해왔다는 인식이죠. 이 주장은 거칠게 표현됐을 뿐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유되던 생각이었습니다. 더 크게 보면 미국은 냉전 시기에는 유럽을 키워서 소련을 견제했고 냉전이 끝나자 그 전략적가 떨어진 유럽을 더 이상 이전처럼 대우할 이유가 없어진 셈입니다. 이 맥락에서 미국은 독일과 러시아의 경제적 결합을 심각한 전략적 위협으로 봐왔습니다. 독일의 자본과 기술, 러시아의 자원과 에너지가 결합하면 미국의 통제 밖에 있는 강력한 유라시아 축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르드 스트림 2 건설을 강하게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르드 스트림이 파괴된 사건 역시 이런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누가 물리적으로 실행했는지를 떠나 미국이 이 구조 자체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러 발언과 정책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 구조도 유럽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동시에 잠재적인 거대 시장이었지만 경제 규모와 기술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 시기 유럽은 중국의 자동차, 명품, 정밀 기계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했고 중국의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럽 상품은 자연스럽게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벤츠나 BMW 같은 자동차를 중국의 신흥 부유층이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20년대에 들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BYD 같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직접 잠식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미 유럽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보다 BYD가 더 많이 팔릴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술 수준은 올라왔는데 가격은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가장 먼저 밀어붙인 건 유럽이었지만 실제로 돈을 번 쪽은 중국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관련 설비의 핵심 기술과 생산 능력을 중국이 장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정책과 구호를 앞세웠지만 중국은 그 사이 기술과 생산에 집중했고 결국 유럽은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준비 없이 정책만 밀어붙이면 이익은 준비된 쪽으로 가게 마련인데 그 준비를 가장 철저히 한 나라가 중국이었던 겁니다. 중국의 강점은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밀어붙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유럽이 보조금과 규제로 대응하는 동안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며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싼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가 뒤에서 비용을 떠안아주니 시장에서는 덤핑처럼 보이는 가격이 가능한 겁니다. 히토류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앞서 있었지만 중국은 환경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대규모 지원을 통해 생산을 확대했고 결국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런 국가 자본주의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체를 왜곡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한쪽이 독점하게 되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미국이 중국을 WTO에 편입시키고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킨 선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는 지금 유럽과 미국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이미 너무 커졌습니다. 유럽은 기술, 가격, 생산 규모 어느 쪽에서도 중국과 정면 승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유럽이 구축해왔던 산업 모델이 하나씩 중국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 무능해서라기보다 냉전 종식 이후의 특수한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값싼 에너지, 안정된 세계 질서, 글로벌화의 이익이라는 조건이 사라진 지금, 유럽 경제 모델은
구조적으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핵심은 유럽이 왜 위기인가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 변화에 유럽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럽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매우 느리고 그 과정도 상당히 고통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흔히 제기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의 풍부한 복지와 연금 제도가 경제를 오히려 약화시킨 것 아닌가? 그러나 이 문제 제기 자체가 출발점부터 잘못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냐 경제 성장이냐를 선택하라는 식의 질문은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신자유주의 담론에서 반복되어 온 프레임인데 복지와 성장이 서로 제로섬 관계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즉, 복지를 확대하면 성장을 포기해야 하고 성장을 원하면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가정이죠.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이 전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면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복지 국가에 속합니다. 공공지출이 GDP의 50%를 훌쩍 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생산성, 혁신지수,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유럽 국가들은 복지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제 성장 성과는 오히려 더 부진합니다. 이 비교가 보여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복지 수준 자체가 경제 성장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것이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와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작동하느냐입니다. 복지와 성장을 대립구도로만 바라보면 현실적인 해법이나 창의적인 정책 설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북유럽 모델의 핵심 개념은 유연 안정성, 즉 플렉시큐리티입니다. 덴마크 사례를 보면 이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덴마크는 해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나라입니다. 기업은 필요할 경우 비교적 쉽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고된 노동자에게는 매우 관대한 실업급여와 적극적인 재취업, 재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전 임금의 90% 이상을 보장받으며 그 시간 동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고용과 해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데 적극적이 될 수 있고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에만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과 노동 이동성이 높아지고 산업 전환 역시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술 발전이나 산업 변화가 필요해도 기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부문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혁신을 지연시키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남유럽 모델은 정규직은 극도로 경직되어 있고 비정규직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직성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는 셈입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 당시를 보면 문제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부에서는 한 사람이 공무원 직위를 두세 개씩 겸직하며 공공재정을 사적으로 소모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회 전체로 전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입은 집단이 바로 청년층이었죠.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노동시장에서는 기존의 고령 정규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을 채용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반복적인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고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년기는 단순히 소득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 역량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결정적인 시기거든요. 학교를 졸업한 뒤 기업에 들어가 하나의 문제에 몰입하고 경험을 쌓아야 개인의 생산성이 급격히 성장하는데 이 시기를 취업 준비와 실업으로 소모하게 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사회 전체가 성장 잠재력을 잃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회가 스스로 미래 세대를 배제해버리는 셈이죠. 그렇다면 복지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실제로는 이미 내부에 들어와 있는 기득권 정규직과 연금 수령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청년이나 이민자 같은 외부자는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정규직을 해고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죠.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이 오랫동안 30%를 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주의 이전의 이탈리아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역동적이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후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권이 70차례 넘게 교체될 정도로 정치가 불안정해지면서 산업 구조는 경직되고 조직 범죄 외에는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로 굳어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복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제도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사례는 이와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독일은 2000년대 초 하르츠 개혁, 이른바 아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복지를 조정했습니다.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임금 상승을 상당 부분 억제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수출 경쟁력은 크게 강화됐고 고용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지만 불평등은 확대됐고 실질 임금과 내수 소비는 장기간 정체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독일 경제가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건강한 소비 확대라기보다는 내수 부진 속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쌓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유럽, 독일, 남유럽은 모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복지가 문제다라는 단순한 서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프레임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늘 복지 축소, 규제 완화, 민영화를 해법으로 제시해왔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IMF 이후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영화는 단기적으로 재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성 약화와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유로존 위기가 반복해서 발생한 배경에는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돼 있었고 위기 때마다 더 많은 시장화가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의 긴축 정책은 이 이데올로기가 과연 타당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복지를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민영화를 추진하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처방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스는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 IMF 권고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하게 시행한 이후 그리스의 GDP는 26%나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대규모로 해외로 떠났고 사회 구조는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그 결과 IMF조차 정책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죠. 이는 복지 자체가 문제라는 서사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짜 문제는 복지가 과도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있습니다. 유럽의 핵심 국가는 오랫동안 균형 재정을 중시해왔지만 그 대가로 필수적인 투자를 미뤄왔습니다. 독일만 보더라도 도로와 교량 같은 인프라는 노후화됐고 철도는 지연이 일상화됐으며 디지털 인프라는 선진국 기준에서 뒤처졌습니다.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2024년 보고서에서 유럽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매년 8천억 유로, GDP의 약 5%에 해당하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출이 많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미래를 만들 투자에 쓰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유럽이 마주한 위기는 복지국가의 실패라기보다 변화한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잃은 정책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전 이후의 안정, 값싼 에너지, 글로벌화라는 특수 조건이 사라진 지금, 과거의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해답이 아닙니다. 유럽은 지금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학습의 과정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몰락의 이야기는 단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 공식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